고려의 심장이 두 번 뛰려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개경, 그리고 또 한 번은 북녘의 거대한 요새, 서경. 왕권은 약해지고 외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12세기 중반 고려. 이때 한 인물이 호련히 나타나 이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묘청. 그는 단순히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의 기상을 계승하여 황제가 되고 금나라를 정벌하자는 대담한 이상주의자였죠.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겨 천년의 수도를 꿈꾸던 그의 계획은 희망이자 동시에 재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던 개혁의 선봉장이었던 그는 어떻게 피로 얼룩진 반역자가 되었을까요? 그의 원대한 꿈은 왜 좌절되었으며 그의 나는 고려 역사에 어떤 깊은 상흔을 남겼을까요? 오늘 우리는 피로 얼룩진 서경의 꿈, 묘청의 난과 서경 천도 운동에 얽힌 권력과 이상주의의 처절한 충돌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려를 뒤흔든 이 역사적 격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12세기 중엽, 고려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태조 왕건이 건국한 이래 고려는 호족 세력과의 타협과 혼인 정책을 통해 겨우 왕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문벌 귀족이라 불리는 개경 중심의 유력 가문들은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형성하여 왕을 압박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왕은 그들의 눈치를 보며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이자겸의 난천백 26년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한몫했습니다. 당시 왕의 외척이었던 이자겸은 자신의 딸들을 왕비로 들여 인종의 장인이자 외할아버지가 되었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황제가 되려는 야심까지 드러냈습니다. 인종은 어렵게 이자겸의 난을 진압했지만 이미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나라는 혼란에 빠져들었고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서경, 오늘날 평양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땅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서경은 본래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만큼 북방의 기상이 서려 있고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태조 왕건 또한 서경을 중시하여 서경은 곧 나의 심장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고 자주 순행하며 민심을 살피고 부도로서 발전시켰습니다. 문제는 외세였습니다. 12세기 초 여진족이 강성해져 금나라를 건국하고 요나라를 멸망시킨 후 고려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나라는 고려의 사대를 요구하며 군신 관계를 맺자고 압박했고 약화된 고려는 어쩔 수 없이 금의 사대하는 굴욕적인 외교를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왕권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혼란 속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묘청이었습니다. 묘청은 승려 신분으로 풍수지리설에 능통했습니다. 그는 서경을 중심으로 한 북방 세력, 특히 당시 약화된 왕권을 재건하고 싶었던 인종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묘청은 개경의 치기가 쇠하여 나라가 어렵다. 서경으로 천도하면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며 금나라를 정벌하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담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인종의 잃어버린 자존심과 개혁 의지를 정확히 파고드는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풍수지리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구려의 진취적인 기상을 이어받아 북방을 개척하자는 북진 정책의 열망과 금나라의 압박에서 벗어나 고려가 독자적인 황제국임을 천명하려는 자주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묘청은 정지상 등 서경 출신의 문신들과 일부 뜻을 같이 아는 무신들을 모아 강력한 서경파를 형성했습니다. 인종은 묘청의 말에 솔깃하여 1128년부터 서경의 대화궁이라는 대규모 궁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묘청의 과격하고 혁신적인 주장은 개경의 보수적인 문벌 귀족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그들의 수장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자 현실주의자였던 김부식이었습니다.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묘청의 풍수지리설을 맹렬히 비판하며 서경 천도와 금국 정벌 주장을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망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에게는 안정적인 국가 운영과 금나라와의 평화로운 관계 유지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개경파와 서경파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1134년 대화궁 건설 중 갑자기 벼락이 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김부식은 이를 묘청이 서경으로 천도하려 한 것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주장하며 묘청과 정지상 등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인종은 두 세력 사이에서 번민했지만 결국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파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지상 등 서경파 문신들이 개경파에 의해 제거되자 묘청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135년) 묘청은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서경에서 동지인 조광, 유참 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계로 선포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고려 역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 정치 격변이었습니다. 묘청 세력은 서경을 완전히 장악하고 개경을 향해 진군하여 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를 천견충이군이라 칭하며 개경 문벌 귀족을 타도하고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묘청의 난을 즉각 반란으로 규정하고 대군을 조직하여 진압에 나섰습니다. 토벌군의 총지휘관으로는
다름 아닌 김부식이 임명되었습니다. 김부식은 문인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군사적 지휘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토벌군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서경성을 포위하고 묘청 세력과의 치열한 공성전을 벌였습니다. 서경성은 지형적으로 방어가 견고한 요새였지만 개경군의 압도적인 병력과 체계적인 공격 앞에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1년 넘게 이어졌고 장기화되면서 묘청 세력 내부에서도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묘청의 급진적인 정책과 군사적 열세 속에서 일부 지도층은 동요했습니다. 결국 묘청 세력 내의 한인충인 유가인 등이 김부식 측과 비밀리에 내통하여 묘청과 조광을 살해하고 김부식에게 항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부식은 이들마저 반역자로 간주하여 모두 죽이고 서경성을 함락시켰습니다. 1136년 묘청의 난은 피로 얼룩진 채 막을 내렸습니다. 묘청의 난은 비록 실패했지만 고려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남겼습니다. 우선 인종의 왕권 강화 시도는 좌절되었고 문벌 귀족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특히 김부식과 같은 보수적 문신 세력이 국정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훗날 무신정변 1170년이 일어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묘청의 난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고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이념의 충돌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주적이며 진취적인 북진 정책을 통해 강대국을 건설하자는 묘청의 이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교적 질서와 사대주의 외교를 통해 안정적인 국가를 유지하자는 김부식의 현실론이었습니다. 결국 현실론이 승리했지만 묘청이 꿈꿨던 북방 개척의 꿈은 이후 고려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났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묘청을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로 평가하며 그의 난이 실패한 것을 조선사 일천열내 제1대 사건이라 칭할 정도로 그 역사적 의의를 높이 사기도 했습니다. 그는 묘청의 난이 실패함으로써 고려의 자주 정신과 북진 의지가 꺾이고 사대주의적, 보수적인 경향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묘청의 난과 서경천도 운동은 이처럼 해석에 따라 다양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복합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는 과연 이상에 미쳐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반역자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한계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꿨던 비운의 개혁가였을까요? 그의 꿈은 비록 피로 얼룩진 채 좌절되었지만 묘청이 서경에 새기려 했던 천년의 수도라는 열망, 그리고 북방의 강성한 기상을 되찾으려 했던 그의 흔적은 고려 역사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물음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묘청의 난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고 미래를 꿈꿔야 할 시대적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국사 고려편 왕과 백성의 숨은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궁중의 은밀한 야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